도 1학기 교육의 공학적 평가적 기초 대학원 수업 2주차 강의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강의 수업을 진행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뭐 간략하게 우리가 이번 학기 때 배울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학기 초반부에는 이제 연구라는 것, 전제는, 우리 수업의 전제는 지금 이제 대학원 뭐 1학기, 2학기 정도 되시는 분들, 다시 얘기해서, 이제 연구라는 것, 리서치를 하고자,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하신 분들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다. 그 얘기는, 조금 이제 연구라는 것을 이제 많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을, 조금 주요, 고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주요 타겟으로 보고 수업을 진행을 한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의 초반부에는 이제 연구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연구를 진행을 할 때 조금 좋은 연구라고 하는, 또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인용을 하고 또 많이 읽는, 활용을 하는 그런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요건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주로 살펴볼 예정이고요. 학기 한 중반부 이후부터는 연구에 있어서의 어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있는데, 뭐 저의 분야 자체가 이제 양적 연구, 숫자를 주로 활용을 하는 어떤 뭐 통계적인 방법,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양적 연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 뭐 통계적인 내용들 포함해서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연구라는 것, 뭐 과학적인 연구, 연구의 유형, 뭐 이런 내용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 이제 과학과 연구, 그 중에서 사회 현상, 그리고 과학,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포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뭐 학부 때 이런저런 다양한 이제 전공을 하셨을 수 있고, 특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뭐 교직이나 여러 실무를 통해서 경험하신 여러 현상들, 그리고 또 학생들을 지도를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런 것들을 과연 그런 현상은 왜 발생을 하고 그러한 차이는 왜 발생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어디서 기인을 하는지, 이런 어떤 의문점을 품고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 어떤 이런 목표와 그런 각오로 대학원에 진학을 하셔가지고 이 수업을 듣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연구라는 얘기는 너무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너 뭐 연구해봤냐? 너의 뭐 연구 주제는 어떻게 되냐? 등등. 연구라는 이 단어 자체는 참 친숙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과연 연구라는 게 무엇이냐? 연구를 한다는 행위는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정의를 내리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뭐 저조차도 많은 연구를 그동안 해왔지만 연구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좀 약간의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좀 정리를 해서 말은 할 수 있겠지만, 바로 연구는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긴 해요. 그만큼 연구라는 게 우리와 아주 가깝고도 또 밀착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의 어떤 범위, 대상, 뭐 방법 등등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연구라는 거를 한마디로 압축적으로 정의를 내리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대학원에서는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진학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우리는 어쨌든 해야 돼요. 그쵸?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연구자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첫 시간에 과연 우리가 교육학에서 연구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고 특히 연구를 얘기를 할 때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과학이라는 것과 연구가 많이 같이 따라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은 과학과 연구를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사회 현상과 과학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왜 연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사회 현상을 먼저 이야기를 하느냐?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제 교육을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육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현상들 그리고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뭐 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교사들 그리고 어떤 교육 행정직 관리자들 그리고 학부모 뭐 여러 가지 기관들 교육을 둘러싼 어떤 여러 뭐 객체라고도 하죠. 또는 뭐 주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대상을 연구를 하는 것이 우리가 교육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연구가 되겠죠. 그런데 교육학이라는 이 학문 분야는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은 결국에는 이제 사회과학에 든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회과학이라는 거는 물론 교육학뿐만이 아니라 뭐 정치학, 경제학, 그렇죠? 뭐 사회학, 심리학 등등 여러 가지 사회 그 과학이 존재를 하는데 공통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사회 현상을 다루고 있고 사회 현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따라서 우리가 교육학을 연구를 한다면은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결국에는 이제 사회과학 연구를 하는 것이고 사회 현상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다. 특히 우리는 주로 뭐 학생에 대해서 연구를 하든지 뭐 교사나 교육과 관련 여러 가지 현상들, 대상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들은 모든 측면에서 이제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적인 측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떤 현상, 그렇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제 수량화, 숫자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의 이제 뭐 능력, 뭐 국어 과목을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학생의 국어 능력을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가장 뭐 우리가 보편적이고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국어 시험을 쳐서 그 학생이 국어 성적이 몇 점 받았는지 그 결과로 이 학생은 국어 능력이 괜찮구나. 국어 능력이 조금 뒤떨어져 있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떠한 사회 현상 또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특성들에 대해서 수량화, 숫자를 이용을 해서 그런 특성들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매기는 거죠. 숫자를 이용을 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 반면에 이 질적인 특성이라는 거는 어떤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들을 뭐 직접 관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뭐 인터뷰, 그렇죠? 뭐 면접, 이런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탐구를 하고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는 방법을 우리가 또 질적인 방법이다, 질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사회 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왜 자꾸 과학이 나오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사회 현상에 대한 어떤 연구는 이제 경험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경험적인 자료라는 것은 결국에 어떤 우리가 뭐 설문지를 통한 데이터 수집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그 질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관찰, 뭐 면접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한다. 네. 과학적이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죠. 예. 과학적인 방법,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과학적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네. 여기서의 이 과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뭐 아이들을 대상으로 너의 꿈이 뭐니 했을 때 저는 과학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예, 이야기하는 그때 어떤 과학과는 약간은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아이들이 말하는 그런 과학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뭐 물리학, 그렇죠? 아니면 뭐 우주과학, 우주 뭐 천체, 지구과학, 그렇죠? 아니면 뭐 생물학, 화학 등등 학문의 어떤 분류로서의 그 과학을 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의 과학적이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연구를 할 때 그 방법이 객관적이고 체계적이고 제3자가 봤을 때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신뢰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 라고 할 때 그러한 어떤 방법, 그러한 어떤 연구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연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연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선생님들이 관심이 있는 연구 주제를 선택을 하고 연구 대상에 대해서 뭐 다양한 연구 방법을 사용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제3자들이 남들이 봤을 때 그 연구가 과연 타당한 연구인지 타당한 방법을 사용을 해서 연구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할 수 있을 때 그 연구가 어떻게 보면 가치 있고 객관적이고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학 연구를 이야기하는데 과학이 나오는 얘기는 그 연구를 진행을 할 때 과학의 어떤 그런 학문적인 물리학, 화학 뭐 이런 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객관성, 뭐 신뢰성 또는 뭐 반복 가능성 등등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그것이 올바른 연구, 바람직한 연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과학적인 연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과학적인 연구라는 것은 자연과 인간의 현상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목적의 탐구 행위로 보편적인 뭐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위해 이제 깊이 있는 조사와 사고를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체계적이고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해서 연구가 되었을 때 과학적인 연구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할 때,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폭넓은 이야기, 그리고, 연구를 둘러싼 여러 가지, 개념들, 이런 내용을 위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과학, 과학이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학적 연구라고 하면은 어떤 방법적인 체계성, 객관성, 뭐 신뢰성, 이런 거를 주로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나와 있는 과학, 지금 과학이라고 나와 있고 과거와 현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부터 뭐 과학적으로 무엇을 한다, 뭐 이런 거를 사람들이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가 학문을 나눌 때, 학문 분야를 나눌 때, 뭐 인문과학, 자연과학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문과학을 그냥 인문학이라고도 많이 하죠. 과학이라는 그런 어떤 느낌보다는 인문학이라고 주로 많이 쓰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인문과학에 해당되는 학문 분야가 뭐 잘 아시는 어떤 뭐 철학,
그렇죠? 뭐 문학, 또는 뭐 역사, 사학, 뭐 이런 대표적인 학문 분야가 있고, 자연과학에는 예, 잘 아시는 뭐 천체 물리학, 뭐 화학, 그렇죠? 뭐 의학, 뭐 생물학 등등 예, 여러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학문 분야를 학문을 좀 분류를 했다고 한다면 현대에 들어와서는 조금 더 이제 세분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행동과학 예,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앞서 우리가 교육학을 이야기를 할 때 사회과학이라고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뭐 교육학이 예, 사회과학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서 한다면 현대에 들어와서는 행동과학이라는 예, 어떤 이런 용어로서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뭐 영어로 하면은 behavioral science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행동, 네, 행동이라는 거는 결국 누구의 행동을 의미를 하죠? 인간, 예, 사람의 행동을 예,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네, 사람의 어떤 그런 변화된 모습 또는 어떤 생각, 심리 예, 이런 것들을 다루는 예, 분야를 우리가 행동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뭐 교육학이라든지 심리학 네, 이런 것들이 이런 학문 분야가 뭐 사회과학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행동과학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뭐 교육학이나 심리학을 행동과학으로 우리가 조금 세분화해서 분류를 한다 그러면 기존의 사회과학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사회학, 그렇죠? 아니면 뭐 정치학, 경제학, 네, 뭐 신문방송학 예, 이런 분야들이 인간과 관련은 있지만 어떤 인간의 행동 자체, 인간 자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는 아니죠. 간접적으로 연구를 하긴 하지만 이런 분야들을 우리가 네,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사회과학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연구를 할 때 뭐 과학에서의 이론, 예, 이론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는 theory라고 하죠. 네. 여러분들이 뭐 논문, 뭐 학술지 논문이든 학위 논문이든 예, 논문을 한 번이라도 보셨던 분들은 일반적으로 뭐두 번째 챕터죠. 첫 번째가 이제 서론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챕터 2장 같은 경우는 주로 뭐 이론적 배경, 예,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 논문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론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예, 많이 등장하는 예, 그런 개념인데 과연 이론이란 무엇이냐? 네. 우리가 인간 사회, 우주의 많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떠한 특정한 개념, 그리고 컨스트럭트라고 하는 구인들, 이런 것들로 관련된 법칙을 구체화하여 이론을 이제 도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특히 심리학, 네, 뭐 교육학에도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제 심리 관련된 그런 것들에서 이제 구인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구인이라는 거는 조금 복잡한 개념이에요. 뭐 다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성질들, 예, 성격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우울증, 네, 우울증이라는 게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우울증이 심하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없다 할 때 우울증이라는 것 자체는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들을 우리가 뭐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도 합니다. 뭐 잠재 변인,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된 변인,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개념들, 우울증과 같은 개념들은 우리가 직접 관찰을 할 수는 없고 어떤 간접적으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너무 이렇게 갑자기 활동성이 떨어진다. 그쵸? 뭐 집에만 있고 밖에 나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뭐 밤에 잠을 못 잔다든지 또는 갑자기 뭐 식사량이 줄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그런 단서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모아봤더니 이 사람은 우울증이 있구나, 우울증이 심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우울증 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그런 단서들,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construct, 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론이라는 거는 우리는 지금 이제 교육학, 뭐 행동과학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의 어떤 심리 아니면 어떤 상태,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념, 구인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그런 구체화하고 이론을 만든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연구를 할 때 이론, 왜 꼭 이론을 공부를 해야 되고 이론을 우리가 다뤄야 되느냐, 어떤 기능이 있느냐 보시면은 독립된 현상이나 개념의 어떤 공통적인 발견, 현상을 설명하고 예언을 할 때 이런 어떤 이론의 바탕을 해서 보면은 훨씬 명확하고 명쾌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된 어떤 현상을 전체 구조의 연결망에 조직화할 수 있고 또는 이런 이론들을 이용을 해서 다음 연구 영역을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뒤에 나오겠지만 연구를 진행을 하실 때 어떤 그 예전부터 과거부터 쭉 내려오는 어떤 이론의 바탕을 해서 연구를 시작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반대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내가 주변에서 직접 뭐 관찰하고 목격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수집을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론에 비추어서 또 연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시든 간에 여러분이 연구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론과 어떻게 보면 떨어져서 이론과 별개로 연구를 진행하기는 사실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이론에 바탕을 두고 연구를 진행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훨씬 명쾌하고 또는 뭐 예언 그리고 거기에 바탕을 두고 다음 연구로 확장을 할 때도 훨씬 이론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대학원 공부를 하시면서 특히 초반 뭐 1학기, 2학기, 뭐 3학기 정도까지 초반에는 어떤 이론적인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육 뭐 심리학을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은 어떤 인간의 심리적인 특성, 심리 관련 이론들 이런 것들을 초반에는 많이 학습을 하시게 되는 거고 뭐 교육 행정학 쪽을 하신다 하면은 행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 그렇죠? 그리고 뭐 교육 통계학 이런 쪽을 하신다 하면은 통계 관련 이론들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 좀 밑바탕을 두고 우리가 교육학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현상들 그런 것들에 이론에 접목해 봤을 때 내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내가 공부했던 이론에 잘 부합을 하는구나. 내가 이론 시간에 배웠던 거는 이러이러하다고 배웠는데 내 주변에서 지금 관찰하고 있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론과는 좀 다르다. 그렇다면 왜 다른지, 뭐 얼마나 다른지, 그런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연구거리가 되는 거죠. 연구 주제가 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고 특히 뭐 대학원의 어떤 1학기, 2학기, 3학기 정도 초반부에는 이런 이론적으로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을 하시는 게 좋은 논문을 나중에 쓰실 때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내용은 과학적 방법의 절차
라고 소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과학적인 연구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과학적인 연구를 할 때 이론, 그 theory, 이론의 어떤 기능, 이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이론의 바탕을 두고 이론에서 출발을 해서 연구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반면에 여러 선생님들이 주변에서 어떤 현상들 또는 뭐 아이들을, 학생들을 관찰을 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어떤 뭐 데이터화하든지 그 자료들을 모은 다음에 그것들을 이론에 비추어 봤을 때 이제 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론과 부합을 하는지 등등 그런 어떤 방식으로 거기서 출발을 해서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처음에 이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제 이론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선생님들이 뭐 1학기, 2학기, 3학기 등등 해서 이론적인 내용들, 뭐 교육학의 세부적인 학문 분야의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을 충실하게 학습을 하신 다음에 내가 배웠던 이론에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게 사실일까? 그게 우리 주변에서도 과연 이러한 이론이 과연 적용이 될까? 이게 책에서 배웠던 이론들이 뭐 그대로 적용이 되나? 아니면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를 또 하셔야 돼요. 그 이론이라 그래서 물론 뭐 훌륭한 학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해 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이론화하고 뭐 여러 뭐 논문이나 이런 걸로 발표를 해서 뭐 유명한 이론이 되고 하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이론들이 뭐 세상에 영원한 그 불변의 진리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또는 어떤 상황이 변하고 그리고 대상이 또 변하고 하면은 그 이론이 꼭 맞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이론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대상에게는 그 이론에서 소개되어 있는 그런 내용과는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 따라서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 제기, 의문을 품기 시작을 하는 거죠. 과연 이 이론이 맞나? 내가 뭐 우리 학교 학생들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뭐 여러 교사들, 교사 선생님들 아니면 뭐 학교의 관리자들 등등 이런 분들과의 어떤 관계나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이게 맞는지 의문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는데 내가 이론에 비춰보고 그동안 주변에서의 여러 경험들을 봤을 때 나는 이러한 현상은 이렇게 다를 것이다. 뭐 이러한 원인 때문에 그럴 것이다. 등등의 어떤 잠정적인 가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잠정적인 가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잠정적인 가설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것들을 좀 다듬고 그렇죠? 또 이론과 여러 가지 비춰보고 해서 연구 가설을 세우시게 됩니다. 연구 가설을 세우시고 과연 이 가설이 맞는 가설인지 틀린 가설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검증을 한다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보시면은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 먼저 연구 상황을 설계를 하는 거죠. 또는 뭐 연구 디자인을 한다, 설계를 한다, 뭐 이렇게 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의 어떤 상황들, 연구 대상은 누구고, 뭐 연구 기간은 어느 정도로 내가 할 수 있고, 연구 방법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연구 디자인이 끝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뭐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렇죠? 네, 자료를 수집을 할 때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연구 대상이 되는 뭐 사람들, 뭐 학생들이 될 수도 있고 학부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동료 교사들 또는 주변의 교육과 관련된 뭐 여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직접 수집을 하는 거죠. 또는 국가 차원에서
수집해 놓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을 둘러싼 자료들이 많죠. 뭐 대표적인 것들이 뭐 제대로 공개는 안 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어떤 수능 성적, 네. 매년 뭐 몇십만 명, 뭐 3, 40만 명, 뭐 예전에는 뭐 100만 명이 넘었었죠. 학생들이 많을 때는. 그런 자료들, 그리고 여러 교육기관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집하는 뭐 종단 자료들도 있고요. 또는 뭐 한국 뭐 직업능력개발원, 네, 직능원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수집하는 뭐 관련 자료들, 뭐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하는 자료들, 그리고 각 각 지역의 교육청들, 네, 뭐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 경남교육청 등등 각 교육청에서 또 수집하는 자료들, 예. 그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개된 자료는 뭐 충분히 이용하실 수가 있고, 또는 자료가 있는 건 아는데 공개를 안 하는 자료들도 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수능 자료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민감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공개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해당 기관에 내가 이러한 연구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특정 데이터, 뭐 예를 들어서 수능 자료가 필요하다. 이것을 내가 써도 되겠느냐, 이렇게 허가 요청, 뭐 승인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당 기관에서 어떤 연구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보고, 뭐 연구로서의 어떤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 하면은 뭐 제공을 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연구 주제가 너무 민감하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죠. 뭐 사교육을 많이 하면은 학생들이 성적이 더 좋아진다. 예.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뭐 하긴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국가기관에서 그런 어떤 사교육을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부추기는, 사교육이 효과가 좋다, 이런 거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국가에서는 공교육이라는 어떤 측면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 사용을 허가를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연구를 진행을 하실 때 자료를 수집을 한다, 뭐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아까 그 질적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뭐 관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면접을 할 대상을 선정을 해서 심도 있는 뭐 심층 면접,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자료 수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네. 내가 설정한 이 연구 가설과 비춰봤을 때 이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과연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거를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할 때 주로 통계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꼭 통계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뭐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식견에 의해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인터뷰 그런 내용들을 잘 종합을 해서 분석을 통해서 또 검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양적인 연구, 숫자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제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검증을 한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 진행할 이 연구 방법 관련된 내용들도 주로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제 우리가 그 학기 뒷부분에 많이 하겠지만 통계적인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검증을 하는 이런 방법들을 소개를 해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뭐 꼭 통계적인 방법이 꼭 좋고 뭐 다른 방법이 안 좋고 뭐 이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고, 다양한 방법이 있고 연구의 어떤 성격, 그리고 수집한 자료의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셔가지고 적절한 검증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해서 그 어떤 가설 검증을 이제 진행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바탕을 두고 이제 결론을 내리면은 연구가 이제 종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런 절차, 이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이렇게 이론에서 시작을 해서 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쭉 항상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여러 선생님들이 주변에서 뭐 내가 가르친 학생들 아니면은 주변에 뭐 동료 교사들 아니면 뭐 학교의 어떤 뭐 학교의 뭐 교장 교감 선생님 뭐 관리자들 뭐 교육청의 뭐 여러 뭐 장학사나 등등 교육 뭐 행정직 직원들 뭐 그런 사람들과 생활을 하면서 관찰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관찰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대화, 뭐 면접, 면담 이런 것들을 꼭 연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자료가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교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시험을 보면은 그 시험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내가 연구를 진행을 해야지 해서 수집한 자료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뭐 매 학기 아니면 매년 학생들은 뭐 시험을 보고 그 시험 자료가 데이터로 수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집이 됐는데 어느 날 한 몇 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교사 생활을 한 5년을 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그 자료를 이제 축적을 했어요. 연구를 하려고 축적을 한 건 아니고 그냥 나는 이제 평상시에 나의 일상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다 5년치의 데이터 간에 어떤 특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때는 왜 이렇게 나왔는데 왜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왜 좀 다르게 나왔지? 지난 3년간은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학생들의 성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왜 2020년이나 21년 뭐 이런 식으로 나왔지? 뭔가 다른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렇죠?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수업 방식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이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연구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거는 우리가 배웠던 어떤 이론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현상들이 거기에 부합을 하느냐 다르느냐 이런 어떤 측면에서 연구가 시작이 되었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 방법은 내가 주변에서 꼭 연구를 하려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뭐 자료를 수집을 한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쌓여진 그런 자료들을 어느 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 차이는 왜 발생이 했을까? 이런 어떤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연구가. 거기서 이제 봤을 때, 그러면은 이제 이론과 한번 비추어 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론과는 지금의 이런 현상들이 이론과 비추어 봤을 때 어떻게 다른지,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문제제기, 아까 예를 들었던 혹시 코로나 때문에 그 원격 수업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견된 게 아닐까 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과학적인 연구 절차는 이론에서 시작을 해서 뭐 가설 설정하고 뭐 검증까지 이런 절차로 많이 진행이 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 보시는 요 그래프,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론에서 시작을 해서 뭐 가설을 설정을 한 다음에 검증을 하는 그런 방식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역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설명드렸던 주변에서 이제 관찰이나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그 현상들이 과연 이론에 비춰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차이가 나는지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균합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부 시간과 학점의 관계에 대해서 그 관계를 이제 연구를 하는데 같은 연구라 그래도 접근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이제 연역적인 방법 보시면은 우리가 기존에 이제 공부 시간과 학점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했던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어떤 이론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론을 살펴보니까 공부 시간과 학점은 이제 약간 비례한다. 그렇죠? 네. 이렇게 1차 함수식에 직선으로 나와 있다는 거는 이제 비례한다는 거죠. 공부 시간이 증가를 하면은 학점이 이제 올라간다. 네. 이런 어떤 것이 이론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이 통상적으로 상식이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지, 이 이론이 맞는지, 이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검증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자료를 조사를 해본 거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부 시간, 예를 들어 학생들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공부 시간이 어떻게 되고 그 학생들의 학점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이렇게 색깔 칠해져 있는 것처럼 이런 어떤 분포, 이런 모습이 나왔던 거예요. 분명히 이론에서는 이렇게 어떤 선형관계의 어떤 직선의 이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실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봤더니 이론에서 설명했던 그런 직선의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좀 곡선의 그쵸? 곡선의 어떤 느낌의 이런 관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과연 이 이론이 맞는 건지 아니면은 이론이 내가 지금 수집한 이 데이터에는 맞지 않는 건지 만약에 맞지 않다면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차이의 정도는 얼마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어떻게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구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연역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같은 현상에 대해서 균합적인 접근을 한다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이 사람은 처음에 이제 어떤 연구를 나는 진행을 해야겠다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한 거예요. 그쵸? 데이터를 학생들의 100명의 어떤 현상들 그런 데이터를 수집을 했더니 이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이 나왔고 그렇다면은 이것들을 내가 어떤 모형화한다고도 하고 또는 이런 현상들을 이제 일반화한다고도 하는데 해봤더니 이런 식의 어떤 곡선의 어떤 이런 느낌이 나왔죠. 그쵸? 그래서 학점과 학생들의 공부 시간과 학점의 관계는 이런 어떤 물결 무늬 같은 이런 곡선에 이런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걸 일반화해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어떤 이런 새로운 이론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 그러면 같은 현상, 같은 연구 대상,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연역적인 접근, 연역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균합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연구를 진행을 할 수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과학적인 연구, 과학과 연구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연구라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요 내용들, 요 내용은 위에 지금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너무나 잘 아시는 나이팅게일, 그렇죠? 우리가 흔히 백의의 천사 이렇게 얘기하는 나이팅게일이 작성을 한 그린 로즈 다이어그램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로즈 다이어그램, 예, 그 장미꽃,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다이어그램들이 장미 꽃잎 좀 비슷하죠, 느낌이. 예, 그래서 로즈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나이팅게일이 이제 여러분 뭐 간호사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이 이제 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그 당시에 예, 전쟁으로 인해서 그 군인들, 네, 군인들이 이제 병원에 이송되어 오는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군인들은 어떤 병사들은 뭐 약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 좀 증상이 심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다친 부위나 아니면은 그 감염의 원인이 예, 무엇인지 등등등등 예. 예전에는 지금은 뭐 현대 과학 기술이 워낙 발달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 그런 데이터들이 워낙 세분화돼서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예,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나이팅게일이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차곡차곡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보시면은 1855년 그 4월부터 1856년 3월까지 1년 동안 예, 한 거죠. 그렇죠? 예, 1년 동안 한 거고 여기서는 1854년 4월부터 1855년 3월까지 예, 요 오른쪽이 먼저 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1년 동안 그 병사들의 예, 여러 가지 그런 부상 부위나 등등 그리고 월별로 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뭐 까만색 그리고 분홍색, 뭐 파란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색깔별로 이제 다 다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월별로 네, 여기는 뭐 1월, 그렇죠? 2월, 3월, 여기는 뭐 12월 이렇게 월별로 어쨌든 체계적으로 그 병사들의 어떤 그런 부상 부위 그리고 언제 부상이 더 많았는지 월별로 뭐 등등 이런 내용들을 차곡차곡 기록을 해서 봤더니 1년 동안 봤더니 어떤 이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예,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은 이제 1년 후의 자료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의 이 그림의 크기가 줄어들었죠. 예, 줄어들었다는 것은 결국에 그 군인들, 병사들의 어떤 그 뭐 부상자 수나 뭐 사망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줄었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잘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년 동안에 어떤 그 병사들의 부상이나 뭐 감염 원인 뭐 이런 것들을 쭉 1년 동안 지켜봤더니 여기에서 예, 감염이 제일 많이 되고 이게 제일 문제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겠구나 해가지고 대처를 했더니 이제 1년 후에는 훨씬 그 줄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나이팅게일을 뭐 간호사 뭐라고 백의의 천사 뭐 얘기를 하지만 그 이 로즈 다이어그램이 통계학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예, 자료라고 하고 그 미국의 통계학회인가요? 예, 거기서는 나이팅게일을 이제 명예 통계학자로 예, 뭐 위촉을 했다 그래야 되나요? 예, 아무튼 이 자료가 그 예전 그 과거의 통계학적으로는 아주 가치 있고 예, 의미가 있는 자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나이팅게일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예전에는 예, 불과 지금으로부터 뭐 한 150여 년 전, 한 6, 70년 전 자료죠. 예, 그때만 하더라도 어떤 뭐 체계적인 연구 방법이나 뭐 데이터 그리고 뭐 컴퓨터 이런 것도 없었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잘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연구 자료가 됐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은 뭐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뭐 대단한 연구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구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연구가 뭐 좋은 연구고 어떤 연구가 뭐 안 좋은 연구고 이런 건 없습니다. 사실은. 네. 연구자가 본인이 관심이 있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분야, 뭐 학문 분야가 됐건 아니면 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그 필드에서 가치가 있고 뭐 활용 가능하고 어떤 뭐 시사점을 줄 수 있고 예, 그러면은 그 연구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죠. 예. 하지만 우리가 요즘에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집단지성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는 뭐 축적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예. 현대 사회가 우리 많이 발전을 하면서 그동안 특히 뭐 컴퓨터나 이런 기술의 발달로 최근 몇십 년간은 지식의 어떤 증가 폭이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고, 네, 그리고 그 축적되는 양도 뭐 기존에 비해서 100년 전, 200년 전에 비하면은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라는 거는 지금 이 나이팅게일의 로즈 다이어그램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현상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뭐 하나의 연구가 될 수 있지만 뭐 이런 간단한 연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축적된 그동안에 인류가 축적해 놓은 여러 가지 그런 지식들, 이론들, 뭐 자료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훨씬 더 이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연구들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예,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뭐 교육과 관련된 여러 현상을 연구를 할 때 어느 정도 범위, 어느 정도의 그 뭐 깊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코프 정도 어느 정도 를 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떤 간단한 뭐 정말 뭐 어려운 통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간단히 뭐 어떤 평균 비교, 그쵸? 뭐 평균 표준 편차 이런 정말 기술 통계 수준의 간단한 내용을 비교를 했다 그래서 그 연구가 꼭 가치 없다. 조금 뭐 너무 좀 쉬운 연구다. 이렇게 꼭 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거기서 발견한 것이 정말 뭐 우리 사회에 뭐 인류에 정말 도움이 되고 가치 있는 일이라 그러면은 연구 방법론 쪽으로는 정말 뭐 간단하고 심플한 방법을 사용을 했지만 연구 자체는 아마 그 뭐 다른 연구랑 비교해 봤을 때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뭐 어려운 방법, 조금 뭐 최신의 방법, 팬시한 이런 거를 사용하는 뭐 사용을 하면 좋지만 그런 것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꼭 무슨 좋은 연구고 예전부터 많이 사용을 해왔던 뭐 그런 방법을 쓴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뭐 시대에 뒤처지고 별로 크게 의미가 없는 연구다 이렇게 꼭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에 대한 뭐 좀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의미로 나이팅게일의 로즈 다이어그램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다시 연구로 들어와서 자, 연구 뭐 영어로는 리서치죠. 예, 너무나 뭐 잘 아시는데 결국 이 영어로 한번 보면은 리라는 거는 결국 다시 어떤 그런 의미죠.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search라는 거는 뭐를 이제 탐구하고 찾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연구, 리서치라는 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탐구를 하고 뭐 찾아보고 하는 행위를 우리가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영어의 어떤 단어로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렸지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체계적, 구체적, 논리적으로 증거를 확인을 해서 이론을 정립해주는 작업을 우리가 연구라고 할 수 있고요. 연구의 특징은 문제 해결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원리와 이론의 정립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현상과 사실을 또 예측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은 연구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적인 연구라고 할 때는 어떤 실증적인 증거에 기초를 해야 되고요. 객관성과 논리성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 왜곡, 편파성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복 가능성. 이 반복 가능성이 사실은 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한 연구를 똑같은 세팅,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했던 연구 대상, 연구 방법, 네, 그런 것들, 연구 주제에 대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내가 했던 방법과 똑같이 내가 연구를 했던 대상과 그 대상을 똑같이 이용을 해서 하면은 결과가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연구가 어떤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연구의 어떤 과정이나 이런 데서 어떤 뭐 조작이나 그런 어떤 연구에 오류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적인 연구라고 할 때는 뭐 연구를 체계적으로 하고 논리적으로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객관성, 신뢰성, 네,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그 연구 결과를 누가 보더라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예,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뭐 그것을 적용을 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연구의 뭐 종류라고 해서 뭐 이번 페이지랑 다음 페이지에서 내용이 나오는데 크게 우리가 분류를 한다 그러면 양적 연구랑 이제 질적 연구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앞서서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양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구 대상의 어떤 특성들의 어떤 특징, 어떤 보이는 행동 이런 것들을 숫자를 이용을 해서 수치화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양적 자료를 이용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이제 질적 연구라고 할 때는 이제 숫자가 아닌 비수치화, 네, 질적인 자료를 이용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는 것을 질적 연구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 방법에서는 이제 연구 가설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애초에 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연구 대상을 수치화하여 관찰을 통해서 측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런 어떤 과정을 우리가 양화한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의 뭐 키를 측정한다 하면은 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관찰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뭐 줄자나 자를 이용을 해서 학생의 키를 측정을 한다 그러면 뭐 130cm, 140cm 이런 식으로 쉽게 그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의 어떤 뭐 국어 능력, 수학 능력 이런 거를 얘기를 한다면 그것들은 사실은 원래는 애초에는 양적인 특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국어 능력이 뭐 높다 낮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기본적으로는 숫자를 이용해서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떤 시험이라는 또는 어떤 검사 도구, 예, 뭐 그리고 심리의 어떤 특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설문지 같은 경우, 네, 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 특성을 수치화한다, 양화한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를 뭐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은 보시면은 그 연구자와 연구 대상 간의 뭐 관계, 예, 보시면은 양적인 연구 같은 경우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 간의 관계가 밀접하게 되면 연구 자료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설문을 돌리거나 아니면은 뭐 시험을 본다 할 때 연구자가 뭐 설문지를 나눠주고 간단한 설명 그리고 뭐 시험 문제를 나눠주고 뭐 간단한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대상에 대해서 뭐 깊게 관여를 하거나 뭐 그런 아주 밀접한 예, 그런 관계를 맺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질적인 연구에서는 이제 뭐 관찰을 하거나 뭐 인터뷰를 하거나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양적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질적 연구에 비해서는 그 사례수, 예, 연구 대상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통계적인 어떤 방법을 쓰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뭐 최소 뭐 100명, 200명
뭐 많은 경우는 뭐 몇천 명, 만 명, 예, 이렇게까지 연구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큰 어떤 샘플 또는 큰 연구 대상의 어떤 규모를 비추어 봤을 때 일반화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적 연구 같은 경우는 방법도 워낙 다양하고 특히 우리가 뭐 대표적인 질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인터뷰나 관찰 같은 경우에 한 연구자가 할 수 있는 사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뭐 인터뷰를 뭐 몇백 명씩 하기는 사실 쉽지 않겠죠. 주어진 그 짧은 연구 기간에. 그래서 뭐 기껏해야 뭐 한 10명, 20명, 그쵸? 특히 관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구 대상 자체가 양적인 연구 방법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는 조금 어렵다. 이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양적 연구에서는 인과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행위현상을 주로 인과관계를 이용을 해서 설명을 많이 하게 돼요. 왜 그러한 어떤 행동에 발생을 했는지, 그 이유는 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네, 이런 것들을 주로 관심을 두게 된다면 질적 연구에서는 원인과 결과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이제 분석을 합니다. 어떤 현상을 관찰했더니 원인과 결과가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현상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원인을 명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특수한 상황, 예, 독특한 어떤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에서는 인과관계가 조금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어떤 뭐 가치라고 나와 있는데 주로 양적 연구는 통계적인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된다. 뭐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인 연구자의 주관이 질적인 연구보다는 조금 더 덜 들어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질적인 연구에서는 연구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연구자의 주관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치 중립적이지 않은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특성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적 연구의 뭐 주요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조사 방법, 뭐 실험 설계, 관찰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질적 연구에서도 이제 관찰법, 뭐 면접법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이 양적 연구에 나와 있는 이 관찰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질적 연구의 관찰과 비슷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양적 연구에서의 관찰은 조금 더 이제 연구 대상과 연구자가 조금 더 떨어져 있어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찰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뭐 그 데이터를 이제 양화, 숫자화해서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한다. 뭐 이런 케이스를 보시면 되겠고 질적 연구의 관찰은 조금 더 연구자랑 연구 대상이 밀접하게 가까이서 그 대상을 관찰함으로써 그 중간 과정에서의 어떤 의미, 그런 행동의 어떤 뭐 원인이 뭔지, 뭐 결과는 무엇인지를 더 이제 긴밀하게, 그리고 더 가깝게, 그 지근거리에서 이제 관찰을 통해서 그것들을 분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질적 연구에서의 관찰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연구라는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조금 이제 전체적인 개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야기를 했고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교육 연구, 네, 우리는 이제 교육을 둘러싼 여러 사회 현상 그리고 교육의 어떤 주체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주요한 그 필드 분야이기 때문에 교육 연구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연구라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일반적인 연구 방법과 뭐 크게 다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 연구의 이제 먼저 목적을 한번 보시면은 교육 현상을 파악하여 이론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교육 현상을 이제 기술, 설명, 그쵸? 그런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현상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의 뭐 예언, 예측, 그쵸? 그리고 이제 개선, 향상, 통제하기 위한 것이 우리가 교육 연구를 하는 주요한 목적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연구의 종류라고 나와 있죠. 예, 뭐 여기서도 앞서 살펴본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은데 크게는 이제 질적인 연구 방법과 양적인 연구 방법으로 나눌 수 있고요. 질적인 연구 방법은 사실 뭐 제 필드는 제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하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여기는 뭐 간단하게 문화기술 연구랑 뭐 역사 연구 이런 것들이 뭐 대표적인 질적 연구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적인 연구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제 서술 연구, 뭐 상관 연구, 집단 비교 연구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그 나이팅게일의 로즈 다이어그램, 예, 기억나시죠? 네. 그 연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서술 연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그대로 기술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서술 연구의 조금 세부적인 방법으로는 조사 연구, 그리고 이제 관찰 연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집단 비교 연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실험 연구예요. 그렇죠? 실험 연구. 우리가 이 집단 비교 연구 같은 경우는 자연과학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특히 이 실험 연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과학 분야의 어떤 실험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그런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TV나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신약을 개발한다 하면은 새로운 약과 뭐 기존에 있던 약 또는 아무 처방을 하지 않았을 때, 아무 약을 먹지 않았을 때 그 두 집단은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많이 보신 것처럼 사람한테 직접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뭐 생쥐나 그쵸 여러 가지 이제 동물들을 처음에 이용을 해서 집단 비교 연구를 진행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신약의 효과를 보는 연구다. 그렇다고 하면은 두 집단을 나눈 후에 한 집단에는 이제 신약을 이제 투여를 하고 나머지 다른 집단에는 이제 뭐 아무것도 투여를 하지 않죠. 예. 그리고 그 약을 투여를 했다는 것, 투여의 유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환경들, 나머지 세팅은 다 동일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실험실에서의 어떤 온도나 뭐 습도, 환경, 그리고 뭐 먹이를 주는 것들, 그렇죠? 그리고 뭐 잠자는 시간 등등등등 뭐 다른 것들은 다 동일하게 두 집단을 동일하게 적용을 한 다음에 유일하게 다른 거는 신약을 줬느냐 아니면 신약을 투여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만 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조건들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신약을 투여한 쥐들이 어떤 특정한 질병이나 뭐 바이러스에 조금 더 강한 모습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이 새로 개발한 약이 효과가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실험 연구라는 거는 자연과학 이런 실험실 세팅에서는 사실은 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런 신약의 그 여부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세팅을 다 똑같이 했기 때문에 결과의 차이는 신약의 그 투여 여부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사회과학 또는 뭐 행동과학 교육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실험실 세팅처럼 완전히 다 통제를 하는 그런 상황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연구 윤리 뭐 여기서도 많이 나오는데 인간을 특히 대상으로 할 때는 그 어떤 인간의 존엄성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뭐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학에서 하는 그런 실험실 세팅을 바로 적용을 하기는 어렵고요. 따라서 그와 유사한 뭐 준실험 연구
그리고 또 다른 연구로서 이제 사후 인과 연구 뭐 이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예,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그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연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예,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예, 뒤에 이제 갖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학습할 내용의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예, 우리가 연구를 진행을 할 때, 특히 교육 연구를 진행을 할 때 어떤 절차,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맞느냐, 예, 여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로 먼저 연구 주제 그리고 연구 문제 예, 설정을 하는 것이 첫 번째에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구 주제 같은 경우는 뭐 구체적인 연구 주제를 처음부터 잡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내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 이 학생들의 어떤 뭐 학업 성취도 예, 이런 것들에 조금 뭐 관심이 있다. 예, 이 정도로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특정한 어떤 주제 예, 이런 거를 이제 선정을 하는 게 연구 주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연구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설명을 하면은 뭐 학생들이 뭐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많은 학생이 학업 성취도 성적이 더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연구 문제를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연구 문제와 관련을 해서 이제 선행 연구 예, 기존에 내가 관심 있는 이런 연구 내용들 연구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선행 연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행 연구들에서는 이제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예, 분석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려고 했는데 어떤 선행 연구에서 이미 다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연구는 의미가 없죠. 이미 남들이 다 한 연구인데 똑같은 어떤 연구 주제, 그렇죠? 그리고 유사한 연구 대상에 대해서 이미 선행 연구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나는 이제 새로운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기존에 했던 것과 똑같은 연구를 해서는 사실은 그거는 뭐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죠.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선행 연구 분석은 이제 철저히 예, 하셔야 된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선행 연구 분석이 어느 정도 끝났어요. 봤더니 기존엔 연구가 이 정도까지 되었는데 나는 그것보다는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뭐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연구를 해야겠다 하고 연구 가설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연구 가설을 설정을 한 다음에는 이제 연구 설계, 연구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연 연구 대상, 뭐 학업 성취도 뭐 이런 주제로 연구를 한다고 한다면 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건지,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건지, 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할 건지, 연구 대상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규모, 네. 내가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 연구 대상을 100명 정도로 할 건지, 뭐 500명 할 건지, 1000명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그 요인들 또는 그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앞서 선행연구 분석을 하면서 다른 연구들에서는 이제 어떤 변수들을 주로 이용을 했는지 그리고 그 변수들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분석을 하셔서 내 연구에서는 과연 이 학업 성취도와 관련되는 어떠한 변수들을 이용을 할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측정 방법 또는 뭐 분석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가 이 연구 설계 단계다.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소수의 연구 대상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1000명을 대상으로 다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어떤 뭐 실수나 오류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 그 1000명을 다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새롭게 하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시간과 노력과 비용과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투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사실은 뭐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뭐 한 50명이나 100명을 대상으로 먼저 연구를 한번 진행을 해 보는 거죠. 진행을 해 보고 100명을 진행을 해 봤더니 뭐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원래 계획한 대로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면 되겠고 100명을 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뭐 파일럿 그 테스트라고도 하는데 그 분석을 해봤어요. 100명을 대상으로 했더니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새로운 어떤 현상이 나오고 예상치 못했던 오류가 나오고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사전 연구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이때 미리 보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완을 한 다음에 이제 1000명 애초에 계획을 했던 1000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연구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은 이제 하나의 연구가 마무리된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 연구의 절차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우리가 연구라는 것이 무엇이고 예, 우리가 연구에서의 어떤 과학적인 연구, 예, 과학이라는 거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연구 절차, 뭐 연구의 방법들 그리고 교육 연구에서의 어떤 뭐 의미들 그리고 연구 절차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예, 우리가 대학원에서 이제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네, 공부를 할 때 과연 연구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방법, 어떤 절차로 진행을 되는지에 대해서 예, 전체적인 것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러한 여기 나와 있는 연구 절차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씩 각 개별 단계마다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고 예,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어딘지 예, 그런 것들을 위주로 예, 다음 주부터는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